일반적인 호텔 객실처럼 보였지만 공간 변형이 되는 벽체 뒤로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창문이 없는 방이 또 있었고요.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에 해부실, 거기에 소각장까지 발견. 그곳은 사실 낮에는 평범한 호텔, 밤이면 빛빛으로 물드는 홈스만의 살인 공장이었던 겁니다. 도무지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이야기.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그 일은 놀랍게도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충격의 공포 실화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공포 영화의 모모가 된 남자. 2016년 인도 타밀 나두주 티루만 나말라이의 한 극장. 이 영화가 요즘 그렇게 인기라며? 오랜만에 영화 보네. 야, 기대된다, 야. 모한과 프라사드 이 두 친구는 출장 중 함께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된 뒤 관객석이 공포의 비명으로 가득 찼던 이유. 당시 상영 중이었던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무섭기로 소문난 공포 영화 컨저링 2였습니다. 아우, 저거 장난 아니야, 저거. 아. 자, 그리고 영화가 절정에 다다랐던 그때. 영화를 보던 모한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기절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우면은 심장에 물이 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공포 영화 보다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심장마비까지는 아니어도 막 두통이 오기도 하고 속이 메스꺼워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좀 봤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못 보겠어 그래서. 자,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절한 모한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나, 죽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모한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친구인 프라사드가 모한의 시신을 자동 인력거에 싣고 해당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부검 예정이었던 병원에는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에잉? 모한의 시신과 친구 프라사드가 함께 마치 공중에서 증발이라도 된 듯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실종됐던 겁니다. 뭐야? 자, 의문스러운 실종 사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모한의 시신과 친구 프라사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에 일각에서는 출장을 왔던 프라사드가 병원이 아닌 고향으로 모한의 시신을 운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은 의문만을 남겼습니다. 악령이 등장하는 실화 바탕의 공포 영화를 보다가 숨진 남성, 그리고 시신과 함께 사라진 친구. 대체 그날 두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4회를 공개합니다. 현실 속 전기톱을 든 광대. 한밤에 숲속을 헤치고 달리는 여성. 그녀의 등 뒤를 바짝 쫓는 건 전기톱을 든 남자. 날카로운 톱날이 점점 가까워지며 그녀를 위협하는데 이 장면은 1974년 개봉된 영화 텍사스 전기톱 학살의 한 장면으로 이 영화는 가면을 쓴 살인마가 전기톱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왔잖아, 시리즈가. 그죠? 무슨 시리즈를 봐도 무서워요. 예. 아니 일단 저 설정 자체가 무섭잖아요. 설정을 너무 진짜 공포스럽게 했지. 숨어 있는데 저 장면의 클리셰가 그거예요. 숨어 있는데 소리가 나면은 가까이 있는 거야.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사실. 자, 그런데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이 텍사스 전기톱 학살 같은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실에서 저 전기톱 살인마가 나타난 거예요? 자, 2014년 아르헨티나 훈인. 으슥한 밤 사람들은 누군가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는 방대 가면을 쓴 누군가가 전기톱을 들고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우 진짜. 어우 너무 무서워 정말. 길에서 저렇게 한번 봤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워. 그럼 그것도 밤에.
다리 힘 풀리지. 사람도 없는데 어우.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건 전기톱을 든 광대에 대한 신고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 바로 뒤에 서 있네. 와, 지금 영문 모르고 좀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뒤에 그쵸. 있는데. 뉴스에 보도된 거예요, 뉴스. 아, 저 사람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갔을 거 아니야. 저 모르지. 손에 손 놓고 그냥 보러 가잖아. 그 기둥 뒤에 숨어 있다 나온 와, 거니까. 대박 무섭다. 자, 전기톱을 든 광대에 대한 신고는 인근 엘버트와 브라가도 지역에 이어 벌써 3번째. 무수히 많은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주차장이나 외진 골목 등 범죄가 벌어지기 딱 좋은 장소가 그들의 주 활동 무대. 이따른 신고에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지만 광대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사망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광대들이 어떤 목적으로 왜 나타났는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전기톱 광대를 마주하게 될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도심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기톱을 든 광대. 끔찍한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그녀를 괴롭힌 모모. 2020년 중국 난닝시 중년 여성 리아오는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 그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리아오 역할 리아오 역할 하는 거예요. 아니, 리액션 하라며요. 연기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진짜 이렇게 맨손으로 하실 줄 여기 지금 저 리아오라고 적혀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자, 다시 한번. 말씀까지 제대로 하품을 하실 줄 몰랐어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중년 여성 리아오는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리아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기운도 없고 성적도 떨어지고 무슨 일이야? 리아오의 아이들마저 컨디션이 안 좋은 듯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제가 주제니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리아오와 가족이 겪은 이상한 현상들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의 발코니에서 리아오가 발견한 충격적인 것. 아우, 저 저주인형. 어머, 생긴 것도 흉측하지 않습니다. 저걸 왜 걸어놓은 거야? 누가? 아니 저런 걸 왜 집에도 걸어놔? 바로 아랫집이었습니다. 아랫집? 아니 자기 아랫집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걸었다고요? 아랫집의 발코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기괴한 인형들. 목이 매달린 인형은 마치 피를 흘린 것 마냥 시뻘건 흔적이 난무했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십자가 문양까지 그려져 있었는데요. 더욱더 소름 끼치는 건 인형에 리아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괴한 인형들은 리아오를 향한 저주 인형이었던 겁니다. 나는 저 인형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밑에 산다는 게 소름인 것 같아. 그렇죠. 난 그게 너무 싫어. 이웃으로 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마주치거나 뭐 뭔 짓을 내가 없을 때 뭔 짓을 해놓을지 모르잖아.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나쁜 마음이 들었길래 저런 걸 해요? 사실 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아랫집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는데요. 리아오는 아랫집이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로 자신과 가족들을 저주한 거라고 확신,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공안의 설득에도 저 인형은 윗집이랑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리아오의 이름이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음에도 윗집과는 관계가 없다며 발뺌. 한참이나 인형을 철거하지 않았고요. 결국 리아와 가족들은 저주를 피해 도망치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주가 실현되기라도 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괴로웠다는 리아와 가족들.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사이에 저주 인형들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0위 공개합니다. 호텔 계단에 포착된 모모.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6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호텔에 묵던 헨리 야우가 겪은 실화입니다. 콜로라도 여행을 위해 호텔을 찾은 헨리. 웅장한 호텔 인테리어에 반해 호텔 로비를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잠을 설친 헨리. 다음 날 겨우 눈을 뜬 헨리는 호텔을 나서기 전 카메라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 뭐야?
분명히 어제 찍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제 헨리가 로비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다음 날 다시 사진을 보니 계단 쪽에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가 서 있었던 겁니다. 오, 진짜 사람이네. 사람이야? 좀 팔다리 다 있잖아요. 뭔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 형체는 무려 1800년대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야, 저 정도 물체가 안 보이나?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심령 사진이에요? 머리가 또 없지 않아? 이쪽은 약간 희미해. 사실 이 호텔은 공포영화 샤이닝의 모티브가 된 호텔. 실제로 영화의 원작자인 스티븐 킹이 이곳에 묵던 중 악령이 등장하는 호텔이란 소재를 떠올린 곳, 스탠비 호텔이었습니다. 어머나. 스티븐 킹 원작인 작품들 보면은 저건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플롯이 아닌데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어떤 경험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써질 수가 있잖아, 사실. 아니면 뭐 조작, 합성. 보자. 물론 일각에서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 현상 조사 전문가인 케빈 샘프론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사진 속의 정체는 진짜 유령일 수 있습니다. 헨리의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텔에서 유령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웃는 기괴한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옷장문이 저절로 열렸다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되는 곳은 418호, 그리고 1층 로비에서는 호텔을 처음 지은 프리런 스탠리의 유령이 목격된다는데요. 심지어 배우 짐 캐리 역시 이 호텔에서 머물던 중 갑자기 스산한 기운을 느끼고 결국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이 정도면 호텔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두 명이 봤으면 그냥 몸이 안 좋았겠거니, 그러니까요. 헛거 받겠거니 하겠는데 너무 목격자가 많으니까 유령 호텔이 맞는 것 같은데요? 끔찍한 공포 영화의 배경이자 실제로 유령이 출몰하는 호텔. 그 호텔에서 공포는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받은 영화. 2021년 10월 미국 뉴멕시코주 보난자 크리크 렌치 목장. 선부 영화 러스트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 알렉 볼드윈이 소품용 총을 들고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총소리가 난 직후 쓰러진 사람들. 정말 충격적이게도 소품용 권총에서 공포탄이 아니라 진짜 실탄이 발사. 헐.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 엄마. 그리고 그녀의 몸을 관통한 실탄이 감독 조엘 소자의 쇄골을 명중. 그 또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소품용 총에 누가 실탄을 장전해놔요? 진짜 총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게 반입이 되나?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사실 한 가지. 영화 러스트의 줄거리는 어린 소년이 실수로 지역 주민을 살해한 뒤 할아버지와 함께 도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스트 촬영장에서의 총기 사고 또한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영화 러스트의 내용과 묘하게 닮아 있죠. 이는 정말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사고는 여러 논란을 낳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한 사고였다면 영화 내용이랑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소름인 거죠.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과연 누가 그 진짜 총알을 갖다 놨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겠죠. 사실은. 자, 일단 말이죠. 해당 사고 이후에 영화 제작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둠의 기운이 영화 촬영장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영화 러스트의 제작진인 제이슨 밀러가 러스트 관련 작업 도중 독거미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짜? 밀러는 거미 독으로 인해 팔 조직 일부가 괴사한 것도 모자라 헐. 폐혈증까지 심각. 급기야 팔 절단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아니 또 제작진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또 생긴 거잖아요. 여러 추측을 해도 악령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잖아요. 너무 악독해. 앙심? 너무 악독해. 앙심으로 독거미를 풀어놓는다고 거기다가? 아, 이게 말이 안 되죠. 독거미를 풀었다고 그 독거미가 가서 사람 물지 안 물지 누굴 모르는 거 물지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 합니까? 뭐 조종합니까? 그러니까 악령이지. 악령이 거미를 조종했을 수는 있겠다. 수차례 수술을 받은 밀러는 천만다행히도 팔 절단 위기는 모면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영화 그리고 연속된 비극.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 그뿐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떤 불길한 저주가 실현된 것일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사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야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빗자국들. 그리고 아야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허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그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부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4위 공개합니다. 호텔이 알고 보니 뭐뭐. 이번 소개할 특종의 배경은 미국 시카고의 월드페어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유령 호텔 식상합니다. 저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금 시카고에는 없는가 보죠. 뭐 식상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고 끔찍한 월드페어 호텔의 실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과 대학을 졸업한 헨리 하워드 홈즈가 1889년 27세의 나이로 직접 설계한 월드페어 호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당시 시카고에서는 3년 동안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실종자들 중 대부분이 월드페어 호텔의 투숙객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호텔만 갔다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네요. 저기만 들어가면. 그게 말이 돼요? 자, 이에 경찰들이 호텔을 급습.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처럼 보였지만 공간 변형이 되는 벽체 뒤로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창문이 없는 방이 또 있었고요. 복도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미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또한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에 해부실, 거기에 소각장까지 발견. 그곳은 사실 낮에는 평범한 호텔, 밤이면 빛빛으로 물드는 홈스만의 살인 공장이었던 것. 와, 자기만의 무슨 덫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그냥. 미로서로 그 안을 다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무서운 게 내가 저 집 구조를 모르잖아. 모르지. 사실 그는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진 인물. 와, 홈스는 호텔 투숙객들을 밀실로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가스실에서 살해. 이후 시신은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며 이중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당시 이 괜찮은 시신 표본을 얻기 어려웠던 의과대학은 단순히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생각,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이야. 진짜 시나리오 같다. 이게 현실이었다고.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정말 끔찍한 거야. 그리고 저희 옛날에 우리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내부가 변경된 구조의 건축물이 실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홈스는 1896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만 27건. 하지만 사람들은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가 무도한 연쇄 살인범에 의해 지어진 살인 공장 월드페어 호텔. 영화보다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공포 속 19, 3위를 공개합니다. 지하실 속 모모로 가는 문. 2011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새 집으로 이사 온 에먼스 가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엄마, 이번 집은 마당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에먼스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TV를 켠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쉼 없이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이 마치 누가 던지기라도 한 것 마냥 날아가기까지. 오, 폴터가이스트.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집. 그 집엔 에먼스의 가족 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화 디 아더스 그 내용이네요. 난 기생충이야.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긴 사람, 저긴 유령. 여긴 유령이고. 전 사람이라 봐요. 정말 유령의 소행일까요?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에먼스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신장 감염 등 온갖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요. 악마들이 내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크고 검은 괴물도 봤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악마였어요. 내 아이들을 조종했다고요. 이 집은 악마가 들끓는 집이에요. 에먼스의 가족은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벌어진 곳, 집 지하실을 악마의 기지,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이 그렇다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악마? 아, 봤대잖아, 검은 걸. 에먼스 가족의 집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엔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의문의 목소리, 그리고 집에 묻어난 기름 같은 것을 만졌더니 뭐야? 손가락이 마치 화상 후 물집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등 어디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마주했고요. 아, 새끼손가락? 당시 촬영한 주택 사진에는 유령의 모습이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하다. 아우, 씨. 마네킹 아니야? 저주 인형 아니야, 저거? 아우, 저기, 너무 선명하게 왜 찍혔는데? 저렇게 시켰지? 결국 에먼스 가족의 집에서 퇴마 의식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요. 결국 에먼스와 가족은 불과 반년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악마의 집,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불리던 그 집은 얼마 뒤 미국 기현상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잭 바겐스가 구매. 헐. 그 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해 2016년 비로소 그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측에서도 에먼스 가족이 살았던 악마의 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예정,
2022년 현재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얘기. 해당 주택은 철거됐지만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살았던 악마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2일 공개합니다. 모모 아르바이트생에게 생긴 일. 일본 어느 가정집.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토모. 토모! 물고기들 밥 안 줬어?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 책에 지네. 토모, 이거 네가 그랬지? 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토모의 온몸에 심한 발진이 생겼고요. 고양이가 그를 피하기 시작. 더욱 기이한 것은 아빠, 요즘 새벽부터 어딜 다녀와? 손톱에 흙 좀 봐.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토모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잠옷바람으로 어딘가 나가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돼서 귀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사는 어린 조카가 배를 쥐어뜯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일까지 발생. 뭐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무렵 토모는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7명의 사람이 토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내젓는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니 아까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발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데가 뭐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자 토모는 친구의 도움으로 점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장 그 일 때려쳐. 그 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사실 토모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 에이그, 저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소개했잖아. 특히 부두교 계열의 저주로 의뢰인에게 저주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받은 뒤 부두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무속인에 따르면 저주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으며 특히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7명은 토모의 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고개 가로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죠?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토모 주변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토모 가족이 오복명절에 성묘를 갔더니 무덤 속에 묻혀있던 조상의 관이 흉측하게 파헤쳐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22년 1월) 영국 유명 동영상 플랫폼 인플루언서 로사 치카스는요, 호기심에 코골이나 잠꼬대 등 수면 중에 나는 소리를 녹음해주는 앱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로사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뭐예요? 잠꼬대가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 녹음됐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만 녹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면 이상한 뭐 말소리를 귀신 소리, 요령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오호. 아니면 자면서 귀신이랑 대화했나? 네. 아닙니다. 앱에 녹음된 끔찍한 소리입니다. 나는 네가 너무 싫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뭐야? 로사를 저주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그 저주는 녹음을 한 4일 내내 매일같이 녹음됐습니다. 우와, 어우 소름 끼쳐. 밤마다 잠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가 누군지 로사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카메라에 포착된 소름 끼치는 진실. 누가 나오긴 나왔어야 돼. 이게 나와도 무섭고 안 나와도 무서운데? 이거 진짜 무섭죠? 누구야? 뭐야? 아니 누가 있었던 거잖아.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는 유령이 아니라 로사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로사를 평소 친절히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한 로사는 처음엔 남자친구의 엄마가 물건을 찾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는 물건을 찾지 않고 오로지 로사의 앞에 서서 중얼중얼 매일 밤 녹음됐던 그 저주의 말들을 퍼붓던 겁니다. 아니 왜?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날 저 사람은 또 친절히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잘 잤어? 아이고야. 밥 먹을래? 그리고 밤에는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계속 주소를 외웠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해 불가다. 이해 불가지. 이해 불가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했을 사람은 아니에요. 저주의 목소리, 그 정체를 알게 된 로사는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라는 저주를 현실로 만들지도 몰라. 위험해, 당장 도망쳐! 라며 로사를 걱정했습니다. 이건 진짜 끔찍하다. 사람이 더 무섭네. 다시 한번 느끼는데 유령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그래. 너무 무섭다. 영화 사랑과 영혼 속 영매를 통한 주인공의 빙의처럼 영화에서 볼 법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귀를 의심하게 할 충격과 공포의 영화 한 편이 펼쳐집니다. 1977년 7월 미국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살인 사건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범인을 알려준 사람이 죽은 피해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을 알려줘요? 아니 뭐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든지. 다잉 메시지가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약 5개월 전인 1977년 2월 시카고에 위치한 아파트에 화재 신고가 접수. 당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필리핀 출신 병원 직원 테레시타 바사가 나체 상태로 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도 수사는 수개월째 진척이 없던 상황. 그런데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추아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피해자인 테레시타 씨가 이분에게 범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추아 박사에 따르면 그의 아내 레미는 어느 날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전혀 다른 목소리와 억양으로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추아 박사님 도와주세요. 난 테레시타 바사예요. 날 죽인 사람은 앨런 샤워리입니다. 제발 경찰에 알려줘요. 이후 아내는 자신이 뱉은 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 추아 박사는 당연히 처음엔 이 기묘한 일을 믿지 못하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왜 경찰이 알리지 않았죠? 당신이 정말 테레시타라고? 아니 경찰이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 증거가 필요해요. 앨런이 내 목걸이를 훔쳐서 그의 여자친구에게 줬어요. 아내의 입을 빌려 테레시타라고 계속 주장하는 영혼. 추아 박사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테레시타와 친분이 없는 아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이름과 번호까지 줄줄줄 말하자 결국 경찰이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건 믿기지가 않네. 그렇죠. 이런 번호까지 아는 건 어렵죠. 추아 박사의 와이프라면 절대 모를 얘기를 한 거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진짜 빙이네. 경찰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추아 박사가 알려준 대로 테레시타의 친척들을 확인. 그리고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병원 동료 앨런 샤워리를 조사했습니다. 앨런은 처음엔 극구 부인하더니 경찰의 추궁에 테레시타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결정적으로 앨런의 여자친구로부터 진짜로 테레시타의 목걸이를 선물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범인을 지목을 했겠어요. 그렇죠. 진짜 영원히 본인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거네요, 이건. 아 저게 모든 피해자들한테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럼 살인 사건 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앨런은 금품을 훔치던 과정에서 테레시타를 살해했다고 자백. 사상 초유의 살인 사건에 도움을 준 유령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 결국 앨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데스크 공포 콘텐츠 크리에이터 왓썸님을 영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두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다 보니 한층 더 리얼하고 더 공포스러웠던 게 아닌가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짜여지고 연출된 영화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현실이라는 것.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는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는요. 1위는 범인을 잡은 영혼의 수사입니다. 목격자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진범을 잡을 수 없었으나 피해자의 영혼이 다른 이에게 빙의되어 증언을 함으로써 이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빙의된 영혼은 피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디테일한 점까지 알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지목한 사람이 범인이 맞았다는 것 또한 소름이 돋았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왓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지에서 전해져오는 상식적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오싹한 전설 속 미스터리를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7위 공개합니다. 네, 쭉 달리세요, 그냥. 그렇죠! 그럼 오늘은 5인 로고도 못하는 거야?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가 사라졌나? 두 기자님은요,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 폼페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폼페이 미크로네시아도 모르겠고 폼페이도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약간 조그만 섬 아니에요? 조그만 섬들 모여있는. 그 중에 하나. 어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요. 이 폼페이의 남동부 테멘섬 연안에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의 고대 해상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명 난마돌이라 불리는 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고대의 산호초 위에 건설한 인공섬들인데요. 우와. 17세기까지 폼페이를 지배했던 사우델레 우르 왕조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 석조 궁전, 사원, 영묘 등 당대 찬란했던 문화를 짐작케 하는 방대한 규모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거를 바다 위에다 만들었다고? 어떻게? 대단하다 진짜. 이 난마돌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 난마돌은 길쭉하고 거대한 현무암 기둥을 최대 15m 높이로 쌓아 올려 축조되었는데요. 그렇게 축조한 인공 섬의 수가 무려 92개. 와. 가장 큰 인공섬은 사방 100m에 달합니다. 아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마돌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석조의 양은 자그마치 40만 톤. 대체 누가 이 엄청난 양의 돌들을 가져왔을까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바다에다 어떻게 저게 되지? 저희 바다가 잔잔한가요, 저희가? 잔잔한다 한들. 저 40만 톤의 돌을 어디서 가져왔나요? 그래, 어디서 가져올 거야 또. 그거 어디서 가져와? 자, 바로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난마돌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2세기 무렵부터 축조, 폼페이 섬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이 현무암으로 축조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폼페이 섬에서 이 난마돌까지의 거리는 무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떻게 그 무겁고 방대한 양의 돌들을 운반했는지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했죠? 무게도 무게인데 일단 이동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폼페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난마돌에 얽힌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쌍둥이 마법사인 올리시흐파와 올로소파가 신비한 주문을 외우니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부양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 전 여기 한 표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니면 저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법으로 돌을 이렇게 뚝 끼워서 이렇게 이제 옮겨놨다. 그러면 말이 되죠. 어허. 네.
신비한 마법으로 형성됐다는 난마돌의 전설. 지금도 폼페이 원주민들은 이 난마돌의 신비한 영역이 깃들어 있다며 전설을 굳게 믿고 난마돌을 신성시한다는데요.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고대 해양 유적 난마돌. 그 신비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6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모모떼 습격. 2021년 11월 12일 이집트 남부 최대 도시 아스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병이네, 역병. 큰 사고가 있었던 거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전 아스완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등 이례적인 폭풍우가 몰아쳤는데요. 건물들이 부서지고 도로가 파괴, 또 전기까지 차단됐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이야. 하지만 이 매서운 폭풍우는 재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건 저주가 틀림없어요. 공포했던 아스완 시민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 폭풍우가 그친 이후 영화에서나 봄직한 수백, 수천, 수만, 아니 셀 수 없는 수의 전갈대가 출현. 마을을 급습한 건데요. 전갈에 쏘인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발열, 구토, 설사의 증상을 겪고 병원을 찾은 겁니다. 와 이거는 가끔 막 성경에 나오고 이런 말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바람이 할래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불가능하죠. 그치? 너무 이상한데, 이거? 이 아스완 근처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때로 움직이는 전갈은 이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갈이 빗물에 실려서 마을로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요. 누군가 파라오를 분노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저주가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험한 기운이 있다니까. 나는 이집트는 좀 진짜 피라미드에 뭐 저주 이런 거 있잖아. 난 믿어요. 믿어요? 여기는 뭔가가 달라. 뭔가 좀 노여워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바로 하루 전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 왕의 사원 유적을 발견. 신비한 비문이 새겨진 돌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갈대의 저주가 파라오의 저주와 연관이 된 게 아닐까 추측한 건데요. 맞아. 화가 나신 거야. 파라오의 저주는 뭐 가장 유명한 저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무덤을 도굴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등 뭐 그런 계통의 이제 저주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갑작스런 폭풍우와 그 후 급습한 전갈대. 정말 안녕을 방해받은 파라오의 저주였을까요? 난 맞다고 봅니다. 난 맹신이야.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5위를 공개합니다. 프랑스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두 기자님은 전설의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뭐 별로 안 믿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해저 도시가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로망을 선사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사라진 전설의 아틀란티스처럼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누가 봐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담고 적어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유물들은 1924년 프랑스 글로젤에서 농부 에밀 프라댕이 밭을 갈던 중에 발견한 지하 구조물에서 출토됐습니다. 의사이자 고고학자인 몰레와 함께 본격적인 발굴에 돌입한 결과 뼈에 새겨진 동물 그림, 가면 등이 추가로 발굴됐고요. 이들은 1925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젤의 유물은 최소 10,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곳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아 근데 신석기 시대 이제서야 돌 쓸 때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는 저쪽 그 중동 어디예요? 수메르. 그쪽에 그게 나온 걸로 추정하잖아요, 우리는. 청동기 시대인가요?
아, 그래도 청동기. 신석기는 아니었던 거죠. 신석기는 아니, 석기 시대는 아니에요. 일단 저런 그 유물이 흔하게 나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아, 오케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짠가? 등장과 동시에 고고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근로젤의 유물. 이 엄청난 발견에 1926년 생제르맹 앙라이의 국립박물관의 관장인 살로몽 레이나흐가 근로젤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근로젤의 유물들은 조사한 결과 진품이 확실합니다. 신석기 유물에 선명히 새겨진 문자. 이것이 바로 초고대 문명, 이른바 근로젤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박물관장이 얘기했습니다. 박물관 원장이면 그래도 학자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고고학자시겠죠. 네, 뭔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근로젤에 직접 방문, 조사했던 유명 고고학자 앙리 브리유는요. 근로젤의 유물들은 대부분 위조한 것입니다. 잡지에 실린 선사시대 판화를 보고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요. 라고 주장. 근로젤 유물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학계에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누구는 진품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위조품이라고 하고 뭐가 진짜인 거죠? 야, 근데 사실 1920년 되면 연대 측정도 안 됐을 거고 기술이. 지금은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수십 년간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근로젤의 유물, 희대의 역사적 발견인가 최악의 사기인가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런데 1993년 근로젤에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거석들을 발견, 근로젤 유물의 진위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해독 불가의 문자. 혹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초고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로젤 문명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옷사건 정도의 19 4위 공개합니다. 움직이는 관의 진실. 박물관도 아닌 무덤 속 관들이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영화도 아니고 박물관 관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움직이는 관의 진실을 찾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812년 중남미 바베이도스. 당시 이곳으로 이주한 영국 출신 귀족 토머스 체이스는 생을 마감하면 가족묘에 안치되길 바랐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관을 안치하기 위해 체이스 가문의 가족묘인 지하 납골당의 문을 여는 순간 밀폐된 납골당 안에 안치돼 있던 100kg에 달하는 관들이 서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등 제자리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근데 그러면 도굴꾼이네요. 도굴하려고 막 다 뒤지고 세우고 막 했겠지. 막 그러면 뒤지고. 귀족 가문이니까 관 안에 뭔가 규정을 넣어놨을까봐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석류를 막 찾은 거죠. 도난당한 물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몇 년 동안 지진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예들을 착취했던 악덕 농장주 체이스 가문의 원한이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생각. 체이스의 관을 안치한 뒤 납골당을 더욱 치밀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 체이스 가문의 납골당에서 빛과 소리가 난다는 제보가 이어졌고요. 5명에서 7명이 힘을 모아야 할 만큼 단단하게 봉인된 납골당의 문을 뜯어낸 후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오싹한 광경. 무덤 속 관들이 240도 기울어져 있는 등 또다시 제자리를 이탈해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봉인을 했다면서요? 네. 근데 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원한이 있는 무슨 세력의 짓인가? 당시 납골당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은 물론 목격자나 비밀 통로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자 당시 바베이도스 총독은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범인 잡기에 돌입. 납골당 바닥에 석회가루를 뿌리고 시멘트를 바른 문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당시 바베이도스를 통치했던 영국 정부의 공식 봉인까지 붙이는 등 사건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자 다시 납골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석회가루 또 영국 정부의 봉인은 훼손당한 흔적 없이 그대로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관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또다시 자리를 이탈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3위를 공개합니다. 수세기 동안 건재한 목탑의 비밀. 중국에서 현존하는 목탑 중 가장 높고 오래된 것으로 유명한 불공사 석가탑. 일명 응현 목탑은요. 높다. 높이가 67.31m입니다. 이런 높이임에도 무려 966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이 보존되고 있어 신비한 수수께끼로 통하는데요. 13세기 원나라 시절에 규모 6.5의 지진 발생했고요. 집 5,800채가 파괴되고 1,400여 명이 사망. 1926년엔 군벌 전쟁으로 200개가 넘는 포탄이 탑에 쏟아졌지만 쓰러지기는커녕 굳건함을 보였고요. 심지어 1950년대엔 두 번의 낙뢰에도 목조 건물인 응현 목탑만은 멀쩡했습니다.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건재해온 응현 목탑의 내진, 낙뢰, 방제, 방화 능력은 중국 내에서도 미스터리. 중국인들은 탑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진도 9.0은 놀라운데요. 아니 나무라며. 틀어지지도 않나? 그러니까. 한간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께서 탑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탑을 만든 노고를 치하하고자 탑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용왕과 불의 신을 보내셨다. 1966년과 1974년에 걸쳐 탑 내에서 두 개의 치아를 발견. 조사 결과 이 치아가 바로 불치사리, 석가모니의 치아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전설 속 불치사리의 성스러운 힘이 탑을 보호한다고 전해진 겁니다. 와. 그리고 응현 목탑을 지켜준다는 전설 속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응현 지역 전설에 따르면 탑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보호주, 구슬이 존재. 불구슬은 천둥과 폭격을 막고, 물구슬은 홍수에서 탑을 보호하고, 먼지구슬은 먼지로부터 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000년을 버틴 미스터리한 목탑.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전설 속 보물들의 성스러운 힘이 재난으로부터 탑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2위를 공개합니다. 살생석에 얽힌 구미호의 저주.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앓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에이.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 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자,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방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뒀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거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깃들여 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2006년) 일본 일가족 살인 용의자 자살. 2017년 일본 학생 2명 동반 자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일본엔 악귀가 자살을 유도하는 건너선 안 될 전설의 다리가 있는데요. 오싹한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가루이자와 다리, 일명 죽음의 다리입니다. 어휴, 일단 다리 난간에 높게 설치된 철조망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을 돌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가루이자와 다리의 오싹한 금기 사항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차 엔진을 절대 끄지 말 것. 방전되나 보다. 두 번째, 다리 근처 신사 입구를 지나가지 말 것. 만약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살한 악귀가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홀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명소란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귀들한테 홀려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나 보죠. 실제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시마다 히데히라가 과거 2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곧바로 한 영매사한테 달려갔더니 당신 뒤에 자살한 20명의 원혼이 매달려 있어. 이 즈음 가루이자와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설 속 지나선 안 되는 신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싹한 사실은 예전에 온천의 신을 숭배하던 신사의 현판엔 유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지워져서 신의 왼쪽만 남아 있는 건데 볼시죠. 네, 이 뜻이 죽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신사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냥 다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안개 너머로 손짓하는 악귀를 목격했다든가 아하. 귓가에 속삭이는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고장 등 각종 오싹한 일들이 발생. 가루이자와 대교는 일본의 유명한 영매사들도 2손 2발 다 들기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 떠날 곳은 독일 베를린의 한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전시 중인 미스터리한 유물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근데 모자라고 하면 쓰고 다니는 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건. 그냥 뭔가 너무 높잖아, 이게. 쓰고 다니긴 너무 불편하지. 네. 저걸 누가 어디에 좀 쓰고 다녀, 저걸. 자, 일명 베를린의 황금 모자라 불리는 이 유물, 높이 74.5cm의 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원뿔형에는 일정한 패턴이 정교하게 장식돼 있는데요. 이 베를린 황금 모자는 1996년 베를린 박물관이 한 개인에게 사들였다는 정보만 있을 뿐 출처 불명, 정체 불명, 각종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챙이 있고 네. 뭐 구멍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모자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 기념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전시해놓고. 기념. 위조된 유물은 아니고요, 일단. 이 베를린 황금 모자와 외형이 똑 닮은 황금 모자가 3개 더 존재합니다. 연구 결과 이 황금 모자들은 전부 기원전 1200년에서 800년 사이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우와. 일각에서는 이 모자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마법사의 모자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황금 모자가 달력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달력일 수 있겠구나. 저걸로 달력으로 썼구나. 근데 왜 달력이라고 하는 거죠? 고고학계가 주목한 것은 일정한 패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원형의 각 기호가 하루를 상징하고요. 이 원의 패턴으로 태양과 달의 주기를 적용해 최대 57개월의 기간을 계산, 황금 모자가 더욱 정확한 날짜를 계산한 달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는 기원전 433년 그리스 아테네의 천문학자인 메톤이 기존 달력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제시한 메톤 주기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이 황금모자가 이 메톤 주기보다 무려 약 700년 정도 앞선 달력, 즉 여태껏 보고되지 않은 청동기 시대의 높은 천문학 지식을 증명하는 산물이었던 겁니다. 대박이다. 오리가 거의 없어.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산물인 황금모자. 과연 그 시대에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존재가 개입했던 건 아닐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미스터리 공포 콘텐츠 크리에이터 돌비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미스터리와 오싹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된 특종 외에도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더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여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정도로 오싹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1일 기사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1위는요. 이곳을 건너지 마시오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곳에는 금기사항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살을 많이 하는 장소로 알려진 일본 가루이자와 다리 또한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금기사항을 어겼을 때 벌어지는 원인 미상의 사건 사고들은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죠. 그곳의 사람들이 악귀가 자살을 유도한다고 믿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싹한 장소이기에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데스크 돌비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